공중보건 이제 첫 번째 실제 이론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1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공중보건학의 개념이에요. 전체 챕터를 봤을 때 공중보건학 총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란 도대체 어떤 학문이냐, 그리고 공중보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공중보건의 총론이고요. 자, 공중보건학 기초이론에서 여러분 학습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선 공중보건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 그래서 공중보건의 정의, 공중보건학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정의는 너무 중요하겠죠? 거기에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게 우리가 1차 보건의료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이 1차 보건의료, 그리고 양질의 보건의료, 그래서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뤄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다 띄워놓고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조금 오히려 방해가 될지 조금 판단이 덜 되어서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게 방해가 된다면 제가 진행 방법을 좀 바꿀 거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그 문장에서 제일 포인트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노란색 해놨다고 이거 다 쫓아오면서 그거 막 이렇게 밑줄 그려고 너무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 설명을 저랑 들으면서 그냥 차라리 이거 화면 안 보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굳이 가로를 치거나 별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가장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좀 보셔야 되고, 혹시 PPT를 띄워서 하는 게 조금 방해가 되면 이건 좀 방법을 바꿀게요. 여러분들 수업 진행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서 변형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은 여기 없네? 진짜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공중보건, 보건행정 다 문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건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개라는 것은 시도별로 문제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문제 시험 따로 보죠. 보건직 따로 보죠. 연구소 따로 보죠. 보건진료직 따로 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에 그리고 시험도 1년에 막 2번, 이번에 경기도 또 있죠. 2번, 3번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 다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한 페이지 채우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많이 그 문제는 어느 지역은 특히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많이 써있다, 빈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 지역이 어디다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직렬이 어디다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고, 자,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예요. 자, 윈슬로우는 우리 공중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예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 그래서 공중보건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거기에서 핵심은 뭐다? 윈슬로우의 정의다라는 거고, 그럼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학문을 정의했냐면,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대요. 누가 노력해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자, 세 가지 목표, 질병 예방 1번, 수명 연장 2번,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 3번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세 가지 목적,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다음 중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에서 제시된 목표가 아닌 것은, 또는 뭐 윈슬로우 교수는 공중보건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했을 때 수없이 거론되는 내용이에요. 이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요 세 가지 목표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5가지 노력을 물어봐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강조한 것, 먼저 환경위생 관리해라. 환경위생 관리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전염병 관리. 지역사회에서 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지역사회에서 해야 된다. 다음 보건교육을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개인 위생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라. 근데 어떤 의료와 간호 서비스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오답으로 문제를, 이제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지문 길게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질병을 질병에 대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 이러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걸 위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라 라는 게 도구, 그 하나의 노력의 하나가 되는 거고,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회 제도를,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마련해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노력과 3가지 목표를 가장 핵심 키워드로 보면서 거기에 그러한 뭐다? 기술이자 과학이다. 그래서 이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 정의는 뺄 게 없어요. 여기서 뺄 게 없이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자, 다음에 WHO도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얘는 굳이 뭐 밑줄 치고 할 필요 없어요. 쭉 읽어보면은 공중보건, 그 윈슬로우의 정의랑 똑같아요. 볼게요. 환경 개선, 전염병 예방, 위생 교육, 의료 간호 업무 조직화, 생활 수준 보장하는 사회기구 발전, 이거 뭐예요? 지역사회가 해야 될 노력 5가지였죠.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며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결국은 그 5가지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해서 뭐를?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 수명을 연장하고 인간 건강과 인간적 능률, 결국은 건강 증진이죠. 이걸 꾀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그래서 결국은 윈슬로우의 교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WHO의 건강의 정의고요. 자, 미국 의학원에서는 공중보건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누가 노력해야 된다? 지역사회,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중보건의 범위들인데, 자,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라는 거, 이 교재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 환경보건에 대한 거. 그래서 환경보건 파트로 보통 분류가 되는 게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들, 산업환경 같은 거, 산업보건 같은 거, 그다음에 보건관리와 관련돼서 보건행정, 보건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이나 뭐 노인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보건통계, 정신보건 다 뭐예요? 챕터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이 많은 과목들을 다 공부한다라는 거죠. 질병관리와 관련돼서는 역학, 전염병관리, 성인병, 기생충 질환,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공중보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여러분 혹시 예전 교재 가지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록이 이번 주 내로 제가 만들어서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배포가 될 거예요. 추록이 나가긴 할 건데 이번에 조금 이제 수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폭 수정된 거는 추록으로 나가는데 조금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추록으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양이 또 너무 많아져서 그거 다 출력해서 하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PPT에 조금 바뀐 거는 PPT에 이제 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찍거나 뭐 아니면 이제 해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은 하지만 추록으로 다 나갈 거예요. 자, 공중보건 활동이라는 내용이 작년 교재에는 없던 건데요. 자, 공중보건 활동은 보건 서비스 체계, 보건 행태와 동기 조성, 환경 재해, 이렇게 좀 크게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은 서비스와 관련된 체계들, 행태,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 행태, 그 행태를 위한 동기를 조성하고 환경 재해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해서 넓게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7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공중보건 활동이고, 질병, 장애, 조기 사망 등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다 공중보건의 내용들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포괄적 의료에 관련한 활동이 있다. 포괄적 의료라는 것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괄적 보건의료다. 보건에서 이제 뭔가 포괄적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다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전 기록을 수집한다. 생전 기록은 출생, 사망 이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들은 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해서 활용을 해서 보건사업에 이용해야 되겠고, 공공교육, 개인 건강, 지역사회 보건의 동기를 조성한다. 결국은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개인들이 건강 증진,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해야 되고, 자, 이러한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과학, 기술. 자, 보건은요 항상 과학과 기술
기술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의과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활동들이 공중보건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 법한 내용들이죠.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근데 연구사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문제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두셔야 돼요. 공중보건과 비슷한 학문들인데 공중위생학은 이제 공중보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방의학이란 얘기를 제가 강의 중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교재에 꽤 많은 내용들이 예방의학 교재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내면서 예방의학에 있는 문장들을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방의학이잖아요. 의학은 원래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베이스인데 예방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의학의 예방을 접목시킨 게 예방의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예방의학이고요. 그래서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상당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의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학이나 보건인데 지역사회를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주민 전체를 위한 의료인 또는 다양한 보건 의료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사회의학은 사회의학이 도대체 뭘까? 자, 사회의학은 우리가 질병,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사회적인 요소와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한다. 그래서 그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사회의학이다. 자, 건설의학 보시면요. 건설의학은 집을 짓는 의학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적이다. 건설적이다라는 뭐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 뭔가 생산성이 좋은 거,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건설적인 의학. 그래서 단순히 치료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연구하는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건설의학. 그래서 각각의 유사한 학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임상의학과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차이가 뭐냐? 생각보다 이런 거 차이, 다음 중 임상의학과 공중보건 또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는지, 목표를 뭐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임상의학은 누가 대상이다? 병원은 누굴 대상으로 해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개인이에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개인이지만, 예방의학은 보통은 개인이 들어가요, 여기는. 또는 가족, 더 넓게는 인구 집단까지도 봐요. 근데 보통 개인이나 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은 인구 집단. 공중보건의 대상은 무조건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인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주민. 이다라는 거. 자, 목적을 보시면, 다 수명 연장을 궁극적인 목적은 수명 연장이죠. 근데 뭔가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목표를 보면은, 의학은 환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질병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애를 방지하는 정말 의학적인 치료의 목표라면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이 주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뒤에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그래서 임상의학에서는 의사가 당연히 전문 인력으로서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예방의학은 예방의학자. 그래서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공중보건학은 누가 담당하느냐?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공중보건의 전문 인력이 되는 거예요. 예방의학자, 전문의,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 전문가, 보건학 관련 전문가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임상의학은 당연히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겠고, 예방의학은 의료기관이나 직장,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중보건은 어디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죠. 기초학문들, 의학이 기초일 거고요. 예방의학은 의학이 기초예요. 거기에다가 통계학, 역학 이런 게 같이 들어가요. 보건행정까지.
자, 공중보건 예방의학 기본으로 하면서 인문사회 자연과학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초적인 것들. 진단 도구를 보면은 임상의학은 당연히 뭐 환자 진료해서 신체 검사하고 영상의학 뭐 촬영하고 혈액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병원 가면은 검사하잖아요. 그게 진단 도구가 되는 거고, 자, 예방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고자 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뭐냐면 질병을 예방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예방의학이다.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자, 공중보건은 이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 이 공중보건에서는 공중보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뭘 보면 될까? 우리 지역에. 어떤 뭐 고혈압 유병률이나 당뇨병 유병률이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영유아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 이 지역은 지금 어떤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지역의 건강 수준, 인구의 건강 수준, 그다음에 의료 수요, 요구, 의료 이용 양상, 지역사회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아,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처방을 하느냐, 임상의학은 치료, 뭐 투약, 수술, 재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예방의학은 예방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예방적으로 접근을 해요. 공중보건은 어떻게 해요? 보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과 관련돼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서 금연구역을 만들거나 또는 뭐 어떤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거나 체계,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보통 공중보건에서 비교하는 예방의학,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거는 예방의학에서 비교하는 임상의학, 예방의학 그리고 공중보건을 비교했다라면 일반적인 공중보건학 교재들은 이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냐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이 세 가지가 둘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목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목표는 똑같은데 대상을 좀 나눠보면은 예방의학은 주로 누구를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중보건은 누구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자체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방의학은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하는 거라면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원인 요인을 찾아서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게 더 목표, 그 실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 질병,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방의학은 어쨌든 개인 가족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공중보건은 공공조직, 지역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 보건통계 자료,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또는 인구 구성 이런 것들이 자료가 돼서 그 지역사회를 진단을 하고 보건관리, 봉사, 보건 서비스, 보건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 공중보건의 문제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학문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대상, 목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공중보건 사업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질병 예방하고 생명 연장하고 심신 효율 증진,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공중보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다 공중보건 사업이겠죠.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을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전국적인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각각의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각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감염병 같은 거. 감염병을 지역 단위로 해봤자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메르스 유행했을 때 어땠어요?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거 뭐 서울시에서만 대책 세운다고 돼요? 다른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져가죠. 국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감염병. 그다음에 여러 부서의 조직이나 기술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역사회 차원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부, 노동부, 뭐 교육부 이런 데들의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보건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 지역 간의 부처 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그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게 더 낫겠고요. 자, 법적 규제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자, 지방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요구에 맞는, 어느 지역은 고혈압 유병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당뇨병 유병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고, 어느 지역은 영유아 인구가 많을 수 있겠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발 사업과 연계하고자 할 때, 또 그 지역에서 좀 더 장기적인 사업, 장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지방 정부에서 각 지역에서 주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범세계적 보건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WHO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보건사업을 의미해요. 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대상이 나오는데, 자, 공중보건의 대상 별거 아니죠?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 정말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게 그렇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드리는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는 맞고 가세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시험 문제로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오른 것은 1. 지역사회 주민, 2. 만성질환자, 3. 건강한 사람, 4. 노인 인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웬만큼만 공부하면은 사실 80점은 맞아요.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문제가 특별히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은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만 좀 했으면. 자,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에요. 참여, 형평, 협동. 자,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 너무나 누가 봐도 문제 내기 딱 좋죠. 3대 뭐 나오면은 걔는 문제 내기 좋아요. 참여, 다음 중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 아닌 것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건강증진의 3대 접근 전략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얘네랑 섞이면 헷갈려지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3대 원칙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다. 자, 참여라는 건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기획하고 실시할 때 누가 지역사회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야 돼요. 공중보건은.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건사업을 하는데 보건교육을 해요. 보건사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건교육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무도 안 왔어.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민 참여 없이는. 형평. 자, 그 보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높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그 사업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협동. 자, 보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파트너에는 지역사회 주민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또 3대가 나왔어요. 앤더슨의 공중보건의 사업수단 세 가지. 자, 보건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또는 그냥 봉사행정이라고도 하고요.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자,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보건법규. 그 다음에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보건교육. 그래서 봉사행정,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보건봉사라고 할 수도 있고 봉사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보건학에서 행정이나 보건에서 여러분 봉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직접 개입하고 간섭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장치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요. 그게 봉사고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다. 자,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이다. 보건법규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통제 수단을 마련해서 보건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보건교육. 자, 보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개인이 해결해요. 개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내가 운동해야 되고, 내가 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네가 해야지 하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조장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조정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조정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조장은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걔는 오답이에요.
보건학에서 조정이라는 표현, 이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하면서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걔는 거의 오답이에요. 조정이 아니라 조장. 그럼 이런 거는 약간 저 같은 사람들 그냥 글씨 대충 읽는 사람들이 잘 틀려요.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닌데 슥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좀 꼼꼼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시험 보면 사실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꽤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이제 막 복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학생들이. 근데 어떤 학생이 문제도 진짜 복원 잘해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복원을 막 해오는데 교수님 저는 분명히 시험을 볼 때 막힘이 없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문제도 다 복원을 해왔는데 자꾸 떨어져요. 이 친구랑 이제 문제가 뭘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하면서 봤더니 이 친구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몇 개를 안 읽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계 질환인데 신장 질환으로 읽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기출 문제가 복원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아니에요, 보기 이거였어요. 아니에요, 보기 이거였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푼 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신장 질환이라고 읽고 다른 게 답이라고 풀었어요, 문제를. 그러면 이게 정답인 문제로 복원을 해요. 이 학생은 나는 이거 신경계 질환 이거 틀린 거야, 이걸 정답이라고 하고 복원을 해요. 그래서 복원된 문제들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된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문제를 복원할 때는 그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비교를 해서 가장 맞을 법한 걸로 문제를 전 이제 만들어내는데, 복원된 문제는 그래서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끼리 분분한 이유는 그거다. 결국 내가 근데 아니 이렇게 복원해놨으면은 내가 다 맞은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원인이 뭘까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단어를 꼼꼼하게 안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읽어놓고서는 1번부터 옳은 게 나와서 이거 맞네?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 강의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런 실수를 해요. 꼼꼼하게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겨서 아주 정확하게 읽는 표현들 중요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사업수단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건 뭐다? 보건교육이다. 보건교육이 가장 능률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교육이 가장 능률적이다라는 거. 자, 애시튼과 세이무어가 공중보건의 변화 4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국가가 뭔가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국가가 어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보건사업을 하거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언제 공중보건의 사상이 싹 텄다? 자,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중보건학적 사상은 언제 싹 텄어요? 그렇죠. 고중여학발 했을 때, 지금 아직 역사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고중여학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중에서 공중보건학적 사상은 언제 싹 텄다? 여명기 끝물에 싹 텄다라고 했잖아요. 그 여명기 끝물이 산업보건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업보건이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지역에,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떨어져서 살다가 산업혁명,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밀집해서 모여 살고 그다음에 공장에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문제,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건강 문제로 끝나면은 아마 신경을 안 썼을 거야. 산업혁명이잖아요. 막 공장을 돌리고 열심히 발전을 하고 막 네가 이기네, 프랑스가 이기네, 영국이 이기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아파요. 집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장이 안 돌아가죠. 안 되겠구나. 근로자들의 건강을 신경을 써야겠구나.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을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시기를 산업보건의 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인 대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자, 요 이유로 넘어가면 이제 그 황립기, 근대기라고 하는 황립기로 넘어가는데 역사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황립기로 넘어갈 건데 이때는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파스테르 우유 있죠. 파스테르 우유. 그 파스테르. 그 학자랑 또 다른 학자 코흐라는 학자가 있어요. 역사에서 나올 건데 이러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이 균이야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균만 막으면 되겠네?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집단에 대한 요때는 이제 환경 막 이런 거 관심을 가지다가 알고 봤더니 원인이
균이었네? 균만 막으면 되겠네? 라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개인 위생, 예방접종으로 집중을 하면서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 문제를 오히려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개인 위생적으로만 가던 시기가 개인 위생의 시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어때요? 의학과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감염병이라는 걸 이제 다 막아내요. 감염병을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치료의학의 전성기가 이제 요 시기가 지나게 되고 이제 1970년대 넘어서부터는 감염병이 이제 거의 줄어들고 어떤 질병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냐면 만성 질병, 고혈압, 당뇨병, 암, 뭐 심근경색증, 뇌경색 이런 문제들이 돼요. 근데 이 건강 문제들은 그 전과는 다르게 어떤 양상이 있어요? 예전에 감염병들은 누군가 걸렸을 때 죽거나 회복되고 끝. 그럼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진단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기 시작할 때 의료비가 평생 발생해요. 근데 또 과학기술, 의료기술 발달하니까 의료비 자체도 비싸졌는데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면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만성질환들에 대한 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결국 방법은 뭐다?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그 시기를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하고, 자, 그래서 특히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생활 습관이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게 대두가 돼요. 자, 생활 습관, 환경, 생체적 요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또는 유전 거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보건의료 체계라는 건데 얘는 보건의료 체계인데 그 국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로 어떻게 제공해요? 질병 예방, 병원 가면은 나 질병 안 걸리게 예방에 좀 힘써줘요? 아니요. 거의 치료 위주죠. 그러면 병원비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방 쪽으로 바꿔야 돼요.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간 시기를 새로운 공중보건의 시기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다시 볼 건데 자, 신공중보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만성질환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예방적으로 증진에 건강 증진에 힘써야 된다라고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신공중보건인 거죠.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면서 이제 과거에 공중보건, 인구 집단의 건강에 관심을 갖던 시기에서 그 건강을 문제를 예방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죠. 신공중보건의 시대로 옮겨갔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이제 결국은 예방 서비스가 중요시 되는데 자, 위생, 환경, 건강 증진 또는 개인, 지역사회 이런 모든 중심에서 예방에 대한 균형을 기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기반으로 하면서 조기에 치료하고 거기에 재활, 뭐 요양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는 게 신공중보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증진은 그럼 이제 신공중보건은 결국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랑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데 건강증진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오타와 헌장. 뒤에 건강 증진 파트로 따로 들어가면은 다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1986년에 세계 최초로 건강 증진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오타와 회의예요. 1986년이에요. 저절로 암기 될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 자, 이 오타와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헌장이 채택이 됐고 여기에서 건강 증진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자, 그 뒤로 건강 증진 회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다? 오타와 회의, 오타와 헌장. 언제? 1986년 뭐를 주제로? 건강 증진을 주제로 있었던 회의다. 그래서 건강 증진을 신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기본으로 둔 거예요. 신공중보건 사업은 뭐를 중점에 둔다? 건강 증진을 중점에 두고 있다라는 것. 다양한 그래서 국가들이 그 이후에 1986년 이후에
건강 증진을 주요 그 국가의 보건 사업의 테마로 이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 피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 캐나다는 헬스 캐나다, 각자 자기네 나름의 이름에 있어요. 뭐 일본은 헬스 재팬,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2010으로 시작을 했어요. 1995년에 법을 이거 뒤에서 다시 할게요. 요게 이 헬스 플랜 2010은 처음에 2002년에 이제 계획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의 건강 관련된 보건에 대한 계획이에요. 2010년 지났잖아. 그럼 지금은 헬스 플랜 2020인데 벌써 2020.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왠지 2020은 안 올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2020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헬스 플랜 2020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지? 저는 20년이라는 게 체감이 안 돼서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이 2020년이잖아. 그럼 이제 뭘 보겠어요? 목표 달성했나 안 했나 보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바뀌겠죠. 어떻게 2030이래 여러분. 세상에나 2030으로 아마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혹시 저랑 이렇게 나이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그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어떤 수업할 때 했는데 2020 원더키드인가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마 그 2020 원더키드. 2020년이 너무나 먼 미래여서 그 공상과학 만화, 그래서 막 거기는 차가 날아다니고 공중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고 막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 2020년이 지금이 2020년이. 그래서 2020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만화가 자꾸 생각이 나서 공상 만화랑 현실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0 아직까지는 2020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시험까지는. 그러면 2020년에 새롭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계획이 아마 이제 2021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나올 거예요. 2021부터 2030까지의 장기 계획을 또 짤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보건사업 기획 및 기획과 평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그 기존 교재랑 수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 체계만 좀 수정이 됐으니까, 번호 체계 수정됐고 약간 추가된 거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한다. 최근 기출문제들. 요즘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이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과 관련된 거예요. 공중보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게. 그래서 보건사업의 기획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 세우는 거죠. 내가 우리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합격 쓰기 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기획을 하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보건 사업의 목표는 뭘까요? 어떤 보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그 목표겠죠. 그래서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호, 건강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다? 전략을 개발하는 게 기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게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에 대한 정의고, 자, 보건사업 할 때 이제 기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건행정에서는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기획 이론으로 다시 볼 거지만, 자, 보건사업에서의 기획의 특징은 우선 목표지향적이에요.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목표지향적이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라고도 해요. 목표지향적이다 또는 미래지향적이다. 지문이 길지만 결국은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목표를 지향하는 거고, 목표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답으로 가끔 뭐 과거지향적이다 또는 현재지향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답들 문제로 나오고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한다. 최적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게 바로 기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획은 본질적으로 권한, 자원을 동반하고 행동지향적이다. 자, 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략에는 어떤 지침이 만들어질 거고, 그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갖다 써야 되겠죠. 자원 배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자원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행동지향적이다. 전략이잖아요. 행동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지향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다. 자, 전략을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략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목표를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에도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고 학원도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있고 다양한 교수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한 거죠. 아, 나는 이 학원에 이 강사의 수업을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겠어 라는 기획을 했다라는 것은 의사결정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오셨을 수도 있지만 뭐 이 학원 저 학원 비교도 해보고 OT 영상도 봐보고 후기들도 봐보고 이게 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한 거죠. 그런 게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다양한 전략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자, 기획의 구성 요소인데 우선 기획을 그럼 내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의 합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좀 하다 왔다. 근데 내가 어디 부분이 취약하다. 또는 나는 처음 시작하는 거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 나는 생물이 취약하다. 난 영어가 취약하다. 나의 현재 상태를 알고 미래에 원하는 방향, 어떤 과목을 몇 점 받을지, 어떻게 합격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아, 우선 나는 기본 이론 수업부터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이거는 보건 사업에 대한 기획이니까 어떻게 그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 기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이제 기획을 하는 과정인데, 자, 요거는 과정 여러분 순서니까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인데 보통 1단계가 기획팀 조정인데 기획팀의 조직은 잘 거론 안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획팀의 팀1이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해요.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이제 어디 보건소 또는 뭐 어디 시도에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느 지역에 사업을 기획을 해보래. 그럼 뭘 해야 되지? 우선 현황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뭘 조사해볼까요? 그 지역의 인구 구조는 어떤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가 많은지, 또는 뭐 고혈압 환자는 몇 명이나 있고, 당뇨병 유병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봐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뭘 먼저 할까? 뭘 우선순위를 할까 해서 우선순위 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황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럼 문제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문제가 결정됐으니까 그 문제, 자, 고혈압 유병률이 이만큼인데 치료율이 굉장히 낮아요. 또는 인지율이 낮아요. 조절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얼만큼 높이겠다라는 그 문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해요. 이게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거론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건행정 파트로 넘어갔을 때 기획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가끔. 또는 뭐 보건정책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걔는 순서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얘가 요 순서를 묻고 있는 것인지 기획 원론적인 순서를 묻고 있는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이제 안 들어갈 거고, 우선 여러분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은 이렇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행정 파트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냐? 왜 기획이 필요할까? 기획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전략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계획, 지침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무자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기획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어떤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각각의 조직 구성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주어지니까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통제의 수단이 되고,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무 계획 없이, 내가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막 들였다 영어 공부만 하다가 오늘은 공중보건이 꽂혀서 공중보건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시간 배분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매일 몇 시간은 어느 과목, 몇 시간 어느 과목 했을 때 시간이 너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계획을 했을 때 시간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가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을 통해서 기획에서는 성과 기획을 통해서 우리 목표도 설정하고 그러면 목표가 있으니까 결과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했구나 못했구나 측정, 성과 측정. 그래서 목표 달성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거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해서 이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 자, 미래에 대한 대비.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계획을 통해서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제를 좀 까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 흐름은 이렇고 노인 인구는 더 많아질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자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보건사업 기획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사실은 여기 앞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그 앞에 포인트 머리들 있잖아요. 요것만 보기로 넣어놓고 단답식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고르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뭐 지문까지는 최근엔 출제되지 않았지만 근데 각각의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단어를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된다라는 것. 다음에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순서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팀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황 분석이라는 게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현황 분석이 뭐겠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그걸 확인하는 게 현황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황 분석은 현재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뭐예요? 자, 고혈압 어떤 질병의 발생률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요. 그럼 그 차이가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럼 뭐가 해결돼야 되지?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지역사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현황 분석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현황 분석할 때는 우선 문제를 찾아야 돼요. 제일 처음 뭘 한다? 건강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만약에 능력이 없다라면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 의무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만큼 올라갔어, 낮아졌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알고 그게 결국은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현황 분석의 자료가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위해서도 현황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분석하느냐? 자,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인구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이런 것들.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노인 인구, 유년 인구 누가 많은지들, 그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층이 많은지 저소득층이 많은지 또는 교육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고, 건강 수준 어떤 건강 문제가 주로 있는지, 그다음에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만큼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그 지역에 있는 요인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건강 불평등 문제는 없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건 사업자가 봤을 때는 이 지역 고혈압 유병률이 너무 높아, 그 사업을 해야겠어 했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고혈압보다는 당뇨병에 또는 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그 지역사회의 보건 체계, 어떤 보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보건 의료 기관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체계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지역사회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어떤 게 있었는지, 지역 안에 있는 보건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현황 분석에서는. 자, 얘네를 분석할 때 그럼 뭘 가지고 분석하느냐? 주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통계에서 나올 거지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자료 수집하면 1차 자료예요. 그래서 직접 담당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나, 자, 2차 자료도 있어요. 2차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갖다 내가 쓰면 그건 2차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를 구분을 하는데, 자, 이러한 자료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요. 자, 현황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